되죠?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유럽 인문 아카데미 기획강좌 칸트와 현대철학 첫 번째 강의 어게인 다보스, 카시러와 하이데거의 다보스 논쟁 다시 읽기를 강의하는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획강좌의 기획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일련의 강좌들을 기획하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 강의들을 기획강좌에 기획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칸트 탄생 300주년입니다. 이 강좌는 이제 칸트의 300주년을 기념해서 칸트 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칸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철학사에 매우 중요한 철학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후에 철학자들이 반복해서 읽고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칸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사유를 피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칸트 철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칸트의 어떤 면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1924년은 칸트 철학 200주년이었고 당시에 독일에서 있었던 칸트 철학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독일 철학뿐만 아니라 유럽 철학 전반, 서양 철학 전반의 방향을 예고하는, 또 방향의 어떤 싹들을 품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24년에 칸트를 둘러싼 논쟁은 칸트적 전통의 합리주의, 혹은 계몽주의, 그리고 휴머니티 이상, 그리고 이것과 달리 점차 이것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철학의 비이성주의, 직관주의, 그리고 생철학의 경향 사이의 대립이 1924년에 있었던 칸트를 둘러싼 칸트 철학 200주년쯤에 독일 철학 내의 어떤 논쟁에 함축되어 있는 대립입니다. 그 이후에 1924년 이후에 혹은 우리가 읽을 이제 오늘 있을 28년에 있었던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칸트를 둘러싼 논쟁 이래로 칸트의 읽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강좌가 이제 공부하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이데거, 아렌트, 아도르노, 푸코, 들레즈, 레비나스, 미셸 옹리, 하버마스, 그리고 로띠 철학 안에서 칸트의 주제들이 어떻게 연주되고 해석되는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강하신 분들이 칸트 철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의 주요한 주제들과 쟁점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1년에 8분의 강사 선생님께서 강의할 9개 강좌를 기획한 어떤 취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첫 번째 강좌인 어게인 다보스라는 제목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보스는 스위스에 있는 온천 도시고 이제 산에 있는 매우 휴양 도시이고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보스에서 2년에 한 번씩 독일과 프랑스의 지식인들, 철학자들과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철학의 주제를 갖고 강의와 토론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하이데거와 카시러 사이의 논쟁, 칸트를 둘러싼 그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웃고 있긴 한데 예, 전해오는 그 말들이 많습니다. 우호적이었다. 어떤 철학적으로는 논쟁적이었고 대립한 두 철학자였지만은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는 우호적이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서로 간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다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참석자들 다보스
다보스 논쟁에 있었던 많은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카시로는 세련된 옷차림에 그러니까 그 풍기는 분위기가 뭐 표현에 따르면 부르주아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뭐 그런 가문이죠 사실. 그리고 범세계주의자, 세련되고 교양 있는. 하지만 말은 좀 강의는 약간 딱딱한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반면에 하이데거는 딱 보면 촌놈,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고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강의를 할 때의 말, 언술만큼은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두가 이거. 근데 하이데거의 그런 언술은, 그러니까 언변은 다보스에 대한 어떤 다보스 논쟁에서 목격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이데거와 사적으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합니다. 말을 아주 잘했다고. 자, 우리가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칸트를 둘러싼 논쟁, 1928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카시러 해석은 너무 고전적 해석이야. 솔직히 하면 아주 칸티안적인 해석이야. 반면에 하이데거 해석은 칸트를 새롭게 해석했어. 그렇기 때문에 좀 강압적이긴 하지만 새롭게 해석을 했어.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하이데거처럼 읽어도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보스에 있었던 대학원생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카시러의 해석은 너무 좀 이렇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철학적 흐름에 비했을 때 너무 낡은 거 아니야?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논쟁, 칸트를 둘러싼 을 읽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당시의 시대적인 그리고 지성사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다보스에서 카시러 하이데거 사이의 논쟁. 제가 카시러를 먼저 썼습니다. 보통 하이데거와 카시러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카시러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논쟁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냐면 이 논쟁의 승자가 하이데거였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앞에서 항상 카시러를 썼습니다. 카시러와 하이데거 사이의 논쟁이 함축된 것은 유럽 서구 역사의 실제 하강이고 이것에 따른 유럽의 위기라는 생각이다. 슈펜글러가 쓴 책이 있죠. 서구의 하강, 서구의 몰락, 운터강 하강, 서구의 몰락. 슈펜글러에 따르면 서구의 문화가 종말을 다했다, 하강했다. 이제 기술의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계시한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이다. 하이데거가 슈펜글러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슈펜글러 책들 많이 읽었는데 열심히 읽고 하이데거 역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화 철학. 서구의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그리고 문화 철학을 지탱해주는 정신, 문화, 이성,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미 다보스 논쟁 이전부터 문화 철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낡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이데거는 문화 철학이 아닌, 그리고 문화 철학이 기반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휴머니티라든가 정신문화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사유가 필요하고 그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카시러의 문화 철학적이고 합리주의적 계몽주의 철학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전제, 당시의 위기라는 위기, 서구의 위기죠. 서구의 하강, 위기, 또 위기라는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당시의 칸트를 둘러싼 해석이고,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대립은 그것의 가장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에 있었던 칸트 200주년 행사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투영된 칸트 철학의 위기가 표현됩니다. 뭐 신칸트주의는 뭐 칸트로 돌아가서 반형이상학적이고 수학과 과학을 모델로 하고 뭐 인식론을 강조하고 선험적 논리를 강조하고 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요소들보다는 어떤 감성의 독립적 지위를 부과한다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형식들이 인식에서 맞는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철학의 경향으로 마르부르크 학파의 나토르프와 코헨이 주도한 철학의 흐름입니다.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신칸트주의가 독일 철학의 중심에 있었고 후설이라던가 후설과 같은 철학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4년 이제 칸트 200주년 행사 때 보면은 그 24년에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신칸트주의 많이 논의해요. 신칸트주의 어떻게 데카르트부터 유래하는지 그리고 후설이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를 묶어서 이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1924년 즈음을 했을 때는 신칸트주의가 지배적이었고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철학의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요. 그래서 24년도에 있었던 어떠한 대립이 있었냐면 신칸트주의는 두 가지 학파로 나뉩니다. 마르부르크 학파와 그리고 이제 사우스 웨스턴 학파라고 해가지고 바덴 지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부에 있는 칸트 대립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칸트주의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패러다임에 대항해서 어떤 역사, 문화, 그 세계관의 논의에 어떤 열려 있는 사우스 웨스턴 학파, 바덴 학파와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대립이 24년에 있는 200주년 행사에서 그 대립이 잘 표현됩니다. königsbruck에서 5일 동안 이제 칸트 200주년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핵심 주제는 칸트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신칸트주의, 특히 이제 마르부르크 학파의 신칸트주의에 대해서 가해진 비판은 이후 독일 철학의 전개 양상을 예고하고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논쟁 지점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리케르트는 이제 사우스 웨스턴 신칸트주의 학파인데 근대 문화 철학자로서의 칸트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칸트 철학이 지금 왜 무시되느냐? 점점점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생철학이라든가 실존주의 영향들이 막 이제 확장되고 있을 때 직관주의, 비성주의, 생철학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칸트 철학이 점점점 무시되는데 그거는 바로 마르부르크 학파가 칸트 철학을 인식론으로 수학적인 과학적 모델로만 국한시켜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칸트를 오독하니까는 칸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르부르크 학파에 협소한 칸트 이해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칸트주의 안에 있는 이러한 분열은 이제 어떤 기존의 마르부르크 학파적인 마르부르크 학파의 신칸트주의와의 대립뿐만 아니라 신칸트주의 일반과 벗어나려는 독일 철학 내의 어떤 경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보스 논쟁은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칸트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이러한 어떤 칸트 철학에 대한 논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8년도에 다보스 컨퍼런스, 이제 뭐 다보스 호chschule 코र्스인데 뭐 호chschule 하면 고등기관, 뭐 혹은 대학원 뭐 이런 코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근데 28년에 처음 시작해서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31년에 독일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게 사실 생긴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유럽의 분열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독일, 프랑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31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카시로는 독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최고의 평가를 받던 철학자였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함부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19년 이래. 그리고 뭐 상징형식 형식 2권 같은 게 25년에 쓰여졌고 28년에는 3권을 쓰고 있었고, 특히 27년에는 르네상스 철학에 대한 연구, 르네상스 철학에서 개취의 우주 같은 것을 출판했으며,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카시로는 떠오르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27년에 1년 전이죠. 존재와 시간을 출판했고, 또 독일 철학 내에서 주목받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다보스 논쟁을 하이데거가 이긴 그런 논쟁이다. 그리고 당시에 청중이었던 많은 학생들 역시도 하이데거와 카시로의 논쟁이 세대 교체의 사건이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하이데거로 대표되는. 그중에 이제 레비나스도 있었고, 뭐 카르납도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카시로 해석이 너무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당시에도 카시로가 이 논쟁의 패배자이고 하이데거가 승리자이다 라는 평가가 많았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당시에 대학원생들이 쓴 프로토콜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 보면은 반응들이 항상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이데거가 이 논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사실 뭐 이 다보스 논쟁은 뭐 누가 이겼냐에 앞서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이게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철학적 패러다임 두 가지 다른 사이의 대결이라 볼 수 있고, 어쨌든 사실상 미래는 28년 이래 미래는 하이데거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시로와 두 사람의 논쟁은 시작은 신칸트주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신칸트주의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카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논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페이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칸토 형이상학의 문제, 하이데거 전집에 보면은 뒤에 수록돼 있어요. 우리 국역본에도 뒤에 수록돼 있고. 카시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이데거 당신은 신칸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이데거의 공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신칸트주의의 개념만큼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려운 개념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칸트주의가 처음에 나토르프나 코엔에 의해서 이제 마르부르크 학파에 시작했지만, 이게 계속 분화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실존하는 신칸트주의의 일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하이데거가 카시로에 대할 때. 근데 카시로는 자신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신칸트주의의 일원이 아니고 신칸트주의 유산을 갖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제 내세웁니다. 여기에서 당신과 나의 대립이 본래적으로 어떤 점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로는 전형적인 신칸트주의자는 아닙니다. 시작은 마르부르크의 코엔한테서 지도를 받으면서 철학을 시작했지만, 점차로 이제 어떤 마르부르크 학파의 전통에서 이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형적인 신칸트주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자발성 문제, 칸트처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신칸트주의와 달리 수학, 인식론 너머의 문화, 역사, 모든 영역까지 철학을 확장하는데 상징 형식이란 것이 정신의 활동과 구조에 근거한다라는, 어떤 정신의 자발성에 근거한다라는 칸트적이고 혹은 신칸트적인 생각을 유지합니다. 카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신칸트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초원론적 변증론에서 이르는 순수이성의 부분을 자연과학과 관련된 인식론으로 설명하는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견해입니다. 나의 요점은 순수이성 비판의 긍정적인 주요 부분의 이런 핵심 내용을 존재론적으로 적극 강조하는 겁니다. 자, 대립은 인식론과 존재론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신칸트주의가, 사실 여기서 보면 신칸트주의를 좀 좁혀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뭐 그건 우리가 다 논의할 수 없겠지만은 인식론으로 순수이성 비판을 해석하는 것이 신칸트주의의
특성이라면 자신은 그 부분을 존재론으로 해석하겠다. 바로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왜 근데 질문을 해야겠죠. 왜 존재론의 틀에서 해석하려고 하는가? 이 해석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데거가 봤을 때 형이상학은 존재 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존재 망각이기 때문에 존재 망각의 역사로 자신의 앞선 철학 혹은 형이상학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존재돼요. 존재가 망각됐다가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존재의 역사일 때, 형이상학의 역사가 존재의 역사일 때에만 존재 망각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각되려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형이상학들을 다 존재의 역사로, 존재론의 문제로. 물론 하이데거 자신이 얘기하는 당시에 일어나야 될 사건으로서 존재론이 아니라 칸트에게 있어서는 혹은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는 존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식의 존재론이고 칸트 해석할 때는 선언적 주관성의 존재론입니다. 그거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존재가 망각되기 위해서는 존재를 망각한 형이상학이 사실은 존재에 드러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든 데카르트든 중세 철학이든 고대 철학이든 다 존재 물음을 변형시킵니다. 자, 즉 망각의 대상이 될 존재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칸트 철학에서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을 그렇게 존재의 드러남, 존재의 물음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그의 작업입니다. 이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의 해체 작업이에요. 형이상학의 해체 작업이라는 게. 자,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일반 존재론으로 그래서 자기 작업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일반 존재론으로. 일반 존재론인 것은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자 일반의 의미가 무엇이냐 를 규정하는 철학은 이제 일반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카시러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수학적 자연과학의 물음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칸트에게서 자연은 결코 수학적 자연과학의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존재자는 전제자라는 의미의 임진에 대해 포한드넨 하면 이제 사실 전제자로 번역하셨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 눈앞에 존재라고 하는데 정확히 하면 손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도구로 맨 처음에 모든 게 주어진 사용 상태에서 손에서 놓은 겁니다. 손 앞에. 즉 그렇게 뭐 됐다? 이론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의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 인식하는 주체에서 인식 주체에 구성된 대상을 이제 포함되는 같은 것인데 칸트가 원칙론에서 본래적으로 알려주려 했던 바는 수학적, 자연과학적 대상에 대한 범주적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가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존재 일반에 대한 이론이었다. 하이데거의 칸트의 중심 동기는 순수 이성 비판을 일반 형이상학 하면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일반 존재론 비슷한 의미하던 말인데요. 일반 존재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 중심 동기는 일반 형이상의 가능성의 문제, 형이상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 이성 비판을 지금 28년도는 바로 27년도의 존재화 시간과 연속성 속에서 지금 칸트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칸트의 주관성을 하이데거의 자신의 존재화 시간에 전개했던 현존재, 다자인에 대한 기초 존재론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칸트 해석에서 그의 눈은 결국 순수 이성 비판을 기초 존재론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기초 존재론으로 칸트를 읽는다는 것은 특히 순수 이성 비판을 칸트의 초월적 주관성을 의식의 존재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서 초월적 주관성은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은폐하는 존재의 거기가 된다. 의식의 존재라는 존재론과 뭔가 좀 제가 여기다 될까요? 여기다 하면은 이게 보이나 이게?
모르겠네. 보통 우리가 주체하고 대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는 사유 존재가 됩니다. 생각 존재. 그리고 주체는 뭐가 되냐면 거기다 죠 수위. 자기 사유 혹은 자기 뭐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은 의식된 사유된 존재. 즉 하이데거가 봤을 때는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주체와 객체를 마주 세우는데 생각하는 나와 생각된 대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물과 인간 어떤 주체 혹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전제된 것이 사유 존재라는 지평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유 존재라는 지평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 뭐 자세하게 쭉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칸트를 변형시킨 작업입니다. 이론 철학을. 칸트 철학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주로 칸트 형이상학 문제의 주제인데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주체와 객체가 놓여 있는 에세 코기탈의 사유 존재는 하나의 지평이 되는 거예요. 나와 대상이 주어지는 사유지평, 사유라는 존재의 지평.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사유존재, 자기 사유 혹은 사유된 존재로 좁혀서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 자신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래적 의미의 존재론은 아니지만은 각각의 형이상학에는 이런 방식의 존재 물음이 이미 그 각각의 형이상학 이런 방식의 존재 물음으로 이제 변형을 시킨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칸트나 데카르트 해석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이제 에세, 코기타의 사유 존재라는 그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곳은 하나의 지평이 되는 거죠. 존재 지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식의 존재를 묻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일반 존재론을 묻는다는 거예요. 나와 주체와 대상 모두가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에세 코기타레라는 사유 존재라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칸트를 변형하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일반 존재론으로 칸트를 읽겠다라고 했을 때 칸트의 의도입니다. 하이데거의 의도입니다. 그럼요. 네. 이 일반 존재론은 하이데거가 칸트 해석한 데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인간의 유한성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보스 논쟁에서의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전적으로 그것이 놓여 있는 세계와 유한성 혹은 역사 등에 의해 한정되는가 아니면 지역적이고 실천적이고 혹은 생물학적인 조건 이런 것들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하는가. 푸시와라는 철학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다보스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오늘날의 칸트라는 책에서 30년에 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지성의 능력에 대한 두 입장의 대립을 진단한다. 인간 정신은 주어진 것에 의존하는 단지 수동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식, 문화 등을 형성하는 자발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다보스 논쟁의 핵심 질문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칸트를 일반 존재론으로 변형시키거나 해석하는데 이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좀만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존재론으로 칸트를 해석하는 데는 핵심적인 과제가 있어요. 지성의 자발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칸트 철학을 유한성의 형이상으로 볼 것인지 하이데거처럼 아니면 무한성의 사유 혹은 자유의
형이상으로 볼 것인지 카시로처럼 이렇게 볼수의 문제 연결이 되고 또 보겠지만 칸트 형이상에 대한 하이데거 기초 존재론적 해석은 칸트 이상적 휴머니티,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휴머니티에 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다보스에서의 카시로의 견해는 신칸트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하고 있던 비이성주의, 아마 생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카시로가 비판적이었는데 경고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이데거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하이데거의 내던져 있음과 유한성에 대한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하이데거 그에 의한 칸트의 해석, 일반 존재론으로 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볼게요.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유한성으로 정의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지도 않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은 수용성이면서 동시에 세계로 열려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던져져 있고 우리 실존은 역사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그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가 내던져 있음, 거기에로, 세계의 거기로 내던져 있음이라고 칭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유한성의 틀에서 칸트 철학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유한성의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으로 변형시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칸트의 이론 철학을 존재론으로 해석하고 혹은 변형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주관성을 존재자에 대한 개념적 규정 혹은 무엇 질문에 앞서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개념적 규정이나 무엇에 대한 질문들이 거기에서 유래하는 존재의 나타남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대상에 대한 A라는 규정, B라는 규정, C라는 규정, 나에 대한 A 규정, B 규정, C 규정에 앞서서 무엇이죠? 하나하나의 규정은 무엇이죠? 무엇에 앞서서 무엇의 사유 존재로 나타남을 주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월적 주관성에 속한 능력 각각, 감성, 상상력, 지성을 무엇에 대한 능력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왜? 세 가지 능력 모두가 무엇에 대한 능력이 되면은 여기 있던 지평, 존재라는 지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에 대한 능력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세 가지 능력 중 하나의 능력으로 정신의 선언적 주관적 능력을 환원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초판을 주목하면서 초월적 상상력, 정확히 하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죠. 아인빈두스크라프트니까 이제 구상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제 상을 그리는 능력, 상을 그리는 능력은 이제 하나 드러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존재를 계시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근본적인 능력인 초월적 상상력이 다른 두 능력인 감성과 지성이 활동하는 지평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초작업, 이러한 시도는 순수 직관과 순수 사유를 초월적 상상력으로 환원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즉 초월적 상상력이 에세 코기타레라는 사유 존재의 지평을 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드러남, 상으로 드러나게 함, 현상을 드러나게 함으로써의 능력이 초월적 상상력이고 그것에 파생된 것들이 감성과 지성이다 라는 게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근본 능력인 초월적 상상력이 존재의 지평을 구성하고 존재의 지평은 무엇이 아니죠. 무엇들의 나타남이죠. 무엇들이 아니라 무엇들의 나타남. 무엇으로? 사유 존재로서. 그 사유 존재로 나타남 안에서 하나는 자기의식으로 하나는 사유된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타남의 지평, 무엇에 선행하는
존재 지평 안에서 나와 대상 A, 대상 B라는 규정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타남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상을 열어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초월적 상상력에서 온다. 초판을 집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꾸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이 맞냐 틀리냐 야구하는데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형하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 변형하는 이유와 뭐 기타 등등,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위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에 의한 표상의 모든 종합하는 능력이 지성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상상력에 파생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표상을 통해서 모든 표상들 종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초월적 상상력이 열어놓은 사유존재한 지평, 유한한 지평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의 자발성, 그렇지. 하지만 결국 순수한 상상력을 따르는 자발성이다. 이미 이 지평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들이기 때문에 지성의 종합도 사실상은 이 유한성 지평, 초월적 상상력이 열어놓은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지성은 사실상 칸트적 의미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으로서의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래서 수용적 자발성이다. 좀 애매한 표현이죠. 자발성인데 수용적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자, 좀 더. 하이데거는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수용적 자발성은 좀 이따 설명해서 여기 한 다음에, 하이데거는 순수이성 비판의 초판으로부터 재판으로의 후퇴 핵심이 지성의 고유한 자발성을 복원시킨 데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 초판에도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구도에서 지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초월적 상상력이 열어놓은 지평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재판 가면은 마치 지성이 고유한 자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데거가 후퇴했다. 즉 하이데거가 재판에서 지성의 자발성, 그것의 지배력을 복원시켰다. 사실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에서 핵심되는 것은 칸트적 주체에서 지성의 절대적 자발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절대적 자발성과 아까 얘기했던 수용적 자발성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적 자발성은 한마디로 오토마트 같은 거예요. 오토마트. 그래서 자발적이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칸트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칸트와 형이상에서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의 외적인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유다고, 유한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유다라고 자유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그럼 자발성의 문제가 남죠. 자발성은 수동적 자발성일 수밖에 없다. 수동적 자발성은 무엇이냐? 스스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미 주어진 유한성의 지평을 벗어날 수 없는, 따르는, 그래서 스폰타네이타스 세쿰둠 꾸이드, 무엇을 따르는 자발성, 이게 상대적 자발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칸트 해석에 따르면 칸트의 지성의 자발성은 상대적 자발성일 수밖에 없다. 절대적 자발성은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칸트는 절대적 자발성을 자유의 의미로 보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외적인 인간관계 계열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제 칸트를 절대적 자발성을, 칸트한테서 절대적 자발성을 제거하고, 예, 수용적 혹은 상대적 자발성만 남겨두는 게 또 이제 칸트 해석의,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의 한 면모인데, 재밌는 게 오늘날 칸트 논의에서 영리에서 있는 자연주의적 독해가 똑같이 해요. 상대적 자발성만 남겨놓고 절대적 자발성을 제거해보는 방식으로. 하이데거하고 오늘날 칸트에 대한 영미권에서의 자연주의 철학적 해석이 묘하게 만나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이데거의 칸트 해석에 따르면 유한성을 구성하는 조건, 초월적 상상력에 의해서 제시되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고, 지성, 이성,
자발성, 자유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감성과 수용성을 특권화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구 혁명사학에 토대드렸던 것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29년 이후 1년 있다가 30년에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강의를 하고 책을 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된 주제가 자유인데 사실 자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유한성 틀에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사실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적 자유의 본질은 인간적이지 않다. 존재의 개시 사건이 자유로운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동일한 지금 얘기하는 자발성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문제입니다. 자, 카시로의 자발성은 반대로 카시로는 정신의 자발성을 매우 강조하고 그래서 신칸트주의와 연속적이고 칸트 철학의 그래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계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로에게도 출발점은 유한성입니다. 인간 정신이 감성에 주어진 것 그리고 생명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영역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유한성이 출발점이지만 카시로는 이제 자발적 의식이라는 칸트주의의 생각 그리고 칸트적 유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정신의 자발성이 문화, 세계, 상징 세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에너지이자 기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카시로 교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학생이 참가자가 기록한 카시로의 독립 강의.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보스의 논쟁 이전에 하이데거 카시로는 따로 독립적 강의를 해요. 카시로는 철학적 인간에게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당시에 있었던 생철학과 실존주의 철학, 그것들을 이제 하이데거도 거기다 붙여놓고, 하이데거 자신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안 하지만은 당시에는 또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붙여놓고 이제 비판하는 강의를 하고, 하이데거는 이제 순수성 비판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보스에서의 둘 사이에 이제 토론 대화가 있는데, 그 선행했던 카시로의 강의를 듣고 기록한 노트입니다. 카시로 교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실존론적 분석에 대립하는 관점에서 철학적 인간학에 대해 강의했다. 공간, 언어 그리고 죽음 문제들의 근거에서 그는 인간의 세계와 인간 존재는 분명 출발점에 있어서는 최초 토대를 생존에 필요한 행위의 세계, 사용할 수 있는 것과의 관계에서 간단히 말해 일상적 현존에서 같지만 정신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왕국에서만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고 이것에 의해서만 자신의 본래적 의미를 전개한다. 이 정신의 왕국은 실용적 환경의 극복 속에서 그리고 취하다, 단순히 직접적 관계로서의 취하다에서 이해하다, 거리를 두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이행에서 구성되며 조직화와 구성하는 형태로서 구성된다. 그리고 카시로는 상징적이고 형성적이며 자발적인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와 단순히 생명적인 힘 사이의 구분을 강조했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정신의 자발성은 카시로에 의하면 우리 세계 혹은 문화를 건립하는 능력이고 자유라는 것이 바로 정신에 의해 세계를 생산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형성하는 힘, 주어진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문화, 세계, 기타 등등을 공통의 세계를 형성하는 힘이 정신의 자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을 이해합니다. 정신과 사유는 카시로에 따르면 존재나 실체로서 이해되지 않고 카시로는 자발적인 활동과 에너지이자 인간 문화와 세계를 대상화하는 그런 힘으로 이해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즉 아까 자유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는 것이 상징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카시로는 왜 칸트적 전통에 있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현상과의 예지계의 구분, 그래서 예지계에서 도덕적 주체로서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 문화적이고 세계를 건설하는 모든 행위가 자유로운 행위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가 그것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한성의 문제틀이 하이데거가 제시한 거에 따르면은 이와 달리 카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 무한한 능력의 문제, 무한한 능력을 긍정하고 이로 인해서 하이데거가 카시로한테 당신이 얘기하는 무한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이데거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인간은 무한성을 향해 어떠한 길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무한성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어떠합니까? 자, 1번 물음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카시로는 형식의 매개를 통해 우리가 무한성에 관여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화질 수 있고 형식을 통해서 형식이란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현 존재를 형식으로 변화시키고 객관화하면서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체험을 어떤 객관적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무한성에 관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카시로가 인간이 철저하게 유한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 무한성이 아니라 내재적 무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한성의 무한한 수행, 무제약적인 수행, 다시 말해 어떠한 유한한 것에 멈추지 않고 그걸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관점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대상화시키는 능력, 유한한 것의 무한정한 수행.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갖다는 것은 무한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 지위에서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유한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유한한 형식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재적 무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진정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무한성의 총체성은 유한성 자체에 대한 충족이다. 유한성의 이러한 충족이 바로 무한성을 구성한다. 괴테는 말한다. 내가 무한한 것으로 성큼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 단지 유한한 것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나아가라. 즉 무한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또 카시로는 칸트하고 또 구분이 돼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이라는 것이 이념이고 종합에 있어서 어떤 규제적 이념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유한한 것의 종합에 있어서의 규제적 이념이지 무한이라는 것들을 이미 주어진 것 어떤 능력으로 혹은 이미 주어진 것이나 혹은 능력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이 반면에 그러니까 칸트가 카시로가 무한성을 얘기할 때에는 자신이 자기는 괴테한테서 배웠다, 헤르도한테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는 이 유한 속에서 전개되는 무한성이 사실 르네상스 철학의 유산입니다. 그게 그는 오늘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 있긴 한데 1927년에 이 논쟁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우주에서 카시로가 쓴 책이 우주에서의 르네상스 철학에서 개체와 우주예요. 주로 다룬 철학자가 샤를 드 보벨 프랑스 철학자, 그리고 니콜라드 쿠자노스 독일 철학자, 뭐 기타 등등이고 대부분 그 철학자들이 천착했던 개념이
무한성이고 인간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가를 계속해서 밝히던 철학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카시로가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성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카시로가 매우 르네상스적인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카시로의 연구 작업들을 보면 독일 관념론, 특히 해결 전통과 르네상스 시기의 뭐 쿠자노스라던가 이런 철학들과의 연속성을 발견하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합니다. 관념론의 시초로서의 독일 관념론의 시작으로서의 르네상스 철학, 특히 쿠자노스, 보베가 같은 철학들을 매우 강조를 하는데 무한성에 대한 사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와 구분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 그럼 하이데거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에서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이데거는 다보스에서 자유를 인간 속의 현존재를 해방하는 사건을 해낸다. 재밌죠? 현존재. 우리 다자인은 현존재로 번역하니까 그냥 현존재를 했습니다. Das Dasein im Menschen. 다자인 안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간이 현존재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보통 하이데거 읽으면은. 근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Das Dasein im Menschen.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을 해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이데거에서 자유라는 것은 무슨 자유선택, 우리 17세기 철학에 많이 나오는 자유선택도 아니고 칸트적 의미의 자율성도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을 해방시키는 사건인데, 그것은 존재하시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실존 일반의,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실존 일반의 불가능성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한 존재를 우리가 실존 일반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규정 가능한 바스, 무엇으로 규정 가능한 모든 것이 무화되는, 만드는 환원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건 사실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의 하이데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어 바스프라기의 대상이 되는, 무엇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무화되는, 그래서 규정성을 가진 실존 일반이 불가능해지는,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사건이 죽음을 향한 존재인데, 그때 드러나는 것이 현존재의 본래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자인의 본래적 가능성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세계와 실존의 무입니다. 잠깐만요. 네. 자,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으로서 현존세. 다시 말해서 가능성 속의 현존재라는 것은 현존재의 본래적 가능성이고, 현존재의 본래적 가능성은 실존 일반, 규정성 일반, 무엇 일반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저기 있는 S, 주체라든가 대상들, 규정을 가진 대상들이 싹 지워진 상태가 되겠죠. 남는 건 존재에 나타나는 거죠. 칸트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체, 대상, 가능한 주체에 대한 규정, 대상에 대한 가능한 규정을 싹 지우고 나면 뭐야? 사유함 자체만 남습니다. 사유함 자체가 바로 존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지평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 속의 현존적, 근데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개별적 인간이 하는 뭐 자유선택이라던가 자율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고, 이를 충분하기 위해서 사실 현존재란 말로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다보스 논쟁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현존재, 다자인 어게인스트 인간. 앞서 제가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화철학의 종말,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요구가 요구됨, 그래서 카시로의 문화철학과의 대결이 기타 등등 인간 개념과의 대결일 수밖에 없고, 휴머니티와의 대결일 수밖에, 카시로와 같은 철학이 갖고 있는 전통적 형이상이 갖고 있는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개념과의 대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자인은 개별 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 책 어디서도 다자인 복수 쓰지 않아요. Das Dasein, 단수로만 쓰이고, 다자인, 자인은 존재예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는 존재하는 것들 일반의 의미이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사실 이거 이해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참 걸리는 얘기지만 오늘 또 다보스 논쟁에서 중요한 얘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또 좀 고민하다가 네, 좋습니다. 대화 도중에 기록자가 두 분 선생님은 전혀 다른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이데거 이릅니다. 맞다. 내가 현 존재라고 다자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카시러의 개념으로 번역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 존재로 번역하는 다자인은 개별 인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Das Dasein im Menschen,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입니다. 다자인은 존재이고 사건입니다. 저는 다보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방되어야 될 인간 안의 현 존재는 무엇이냐 그러면 현 존재는 존재자 전체의 한복판에 내던져 있는 인간의 본래적 가능성이다. 이것을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현 존재는 존재자 전체 한복판에서 존재자에 맞서 있는 정신 내지는 의식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존재자 한복판에 내던져 있는데 내가 존재자 전체를 대상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존재는 그것의 본래적 가능성을 존재자 전체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존재자 전체를 향한 침입, 아인부흐를 강행한다.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존재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더욱이 인간은 존재자를 경시하는 정신의 의미에서 존재자 한복판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존재가 존재자 한복판에 던져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서 존재자를 향한 침입을 감행한다. 자, 그 침입이 뭐냐? 현 존재가 하는 침입이 뭐냐? 존재 전체를 침입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자 전체를 무로 전락시키는 침입입니다. 현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사건에서 세계와 모든 존재자가 무로 빠져질 때 그렇게 해서 현 존재의 본래적 가능성인 실존 일반이, 규정성 일반의 무엇 일반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존재자 전체를 침입하여 그것을 무로 전락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형상, 본질, 실체, 불변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 꾸이디테, 무엇임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단적인 존재에 나타납니다. 존재에 나타날 뿐이다. 라는 것이 현 존재의 존재자 전체를 침입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다면 인간 역시도 자신의 고유한 실체나 본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해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이 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고유한 형상 내지는 본질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본래적 가능성으로서 현 존재는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본래적 가능성,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본래적 가능성, 실존 일반의 무, 다시 말해 존재 전체를 침입하여 무로 전락시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현 존재라는 것 뜻이. 존재는 그래서 사건이에요. 현 존재는. 그래서 하이데거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자인은 사건이다. 다자인은 사건이다. 실체고 개인을 얘기하는 게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존재 전체가 무로 전락하는 침입의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가능성이고 그 본래적 가능성을 현 존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개별적 인간을 가르치지도 않고. 따라서 현 존재는 인간에 대립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했던 위기, 문화철학, 휴머니티적 이상과의 대립. 더 이상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것에 기반한 서구의 문화가 문터강, 하강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할 때는 더 이상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인간을 무엇으로 다루는 혹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다루는 철학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과 그의 칸트 읽기는 다시 말해 현존재에 의한 인간에 대한 습격이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적 의미의 반인간주의입니다. 우리가 반인간주의 요새 많이 이야기하죠. 반휴머니즘 얘기하는데 뭐 각 철학자마다 그것에 대해서 달리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하이데거 안에서 하이데거 의도한 바는 이렇습니다. 다보스 논쟁은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 혹은 휴머니티에 대한 철학과 반인간주의 사이의 대립, 정확히 말해 후자에 의한 전제의 단절이라는 현대 철학의 결정적 이슈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세계관과 휴머니티입니다. 베르트 안샹. 우리 보통 하이데거가 세계관을 비판했다. 세계관 철학을 비판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 문제는 28년 다보스 논쟁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보스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내가 모든 관점에서 자유로운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철학과 세계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철학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갖지 않는다. 반대로 세계관이 철학적 행위의 조건이다. 사실 이 얘기는 하이데거가 전집 24권, 27년에서도 되게 자주 오랫동안 표현을 하고 또 29년도의 강의에서도 철학인문일 거예요. 철학인문 29년도 강의에서도 주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챕터를 거쳐가지고 세계관과 철학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세계관에 의해 철학이 규정된다. 네, 아마 이것은 쉘링의 세계관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반면에 카시로는 세계관 혹은 세계에 대한 관점 혹은 세계에 선행하는 휴머니티, 보편적 휴머니티에 대한 철학입니다. 카시로에게 인간 존재 출발점은 생존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목적지는 정신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영역이고 문화 전체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휴머니티라는 것은 바로 어떤 실체라던가 존재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이행에 있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시로 같은 휴머니티라는 이름으로 어떤 실체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이해한다.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칸트의 인간성, 맨슈리카이트 이런 것, 그러니까 휴머니티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구분되는 방식으로서 휴머니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행의 능력. 주어진 것으로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객관으로 하는 이해하는 능력. 실체가 아니라 능력이나 기능으로서 휴머니티를 카시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티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 속한 인간의 성격도 아니고 존재지위나 어떤 존재지위에 규정되지도 않고 실체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 형성하는 기능이고 이것은 정신적이고 문화적 산물의 보편적인 토대,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머니티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텍스트에서 30년대 후반 텍스트에서 카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18세기 휴머니티 이상을 무엇보다 윤리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칸트처럼 우리는 휴머니티에서 배타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본질적으로 윤리적 이상을 보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협소하다. 빈켈만과 헤르더에게 그리고 괴테와 훔볼트에게 그리고 슐러와 칸트에게 있어서 휴머니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이 사상가들은 도덕성의 어떤 형태, 국가, 사회에서의 삶의 어떤 질서는 휴머니티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했다. 즉 휴머니티라는 것은 세계 일반, 인간 행위 일반, 주어진 것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객관으로 이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제되는 보편적인 능력, 보편적 기초로서의 능력이라는 게 카시로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라 휴머니티는 세계와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안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니티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은 것은 윤리적 형태의 한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 모든 활동, 모든 객관화, 모든 상징화, 형식화 이것이 주어진 것에서 새로운 것, 새로운 형식과 객관화로의 이행, 이 이행이
이 능력, 이행한 능력, 기능에 휴머니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휴머니티가 위치한다는 게 카시로의 생각입니다. 휴머니티는 실체가 아니라 세계와 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양되고 개발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계를 만들고 혹은 문화를 만들고 형성하는 보편적 기능으로서의 휴머니티, 보편적인 능력으로서의 휴머니티는 역사와 세계관으로 자유롭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생각과 철저하게 대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보스 논쟁은 정리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 칸트 철학을 둘러싼 논쟁이라기보다는 근대 철학에서의 합리성과 그것에 대한 부정 해체, 그리고 계몽과 어떤 합리성에 대한 해체, 계몽주의와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의 대립을 함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또 다른 대립을 갖고 있고,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혹은 특수한 길 간의 대립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사실 이후의 유럽 철학의 전개는 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자발성과 무한성으로 볼 것인가, 혹은 유한성으로 볼 것인가, 그것과의 대립,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관에 선행하면서 이것들 형성하는 기능으로서의 휴머니티를 철학의 기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철학을 특정한 역사, 문화 안에서 형성된 세계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대립이고, 이것은 많은 윤리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주의 대 특수한 길, 특수주의의 대립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이 얘기는 당대 1930년대 독일의 정치적 갈등, 정치적인 문제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실제로 오늘 수업에서는 짧은 수업인데 다룰 수 없었지만은 카시로와 하이데거의 논쟁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매우 주목하고 또 연구되어야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보편주의와 휴머니티, 또 혹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인간의 휴머니티라는 사유나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주의 얘기한다면 그렇게 비판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인간의 보편성과 휴머니티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면서 등장하는 특수주의, 특수한 길,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휴머니티한 거부, 이런 것들 또한 역시 우리가 경계하고 거부에 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카시로가 얘기하는 것은 휴머니티가 어떤 주어진 보편적인 어떤 것, 형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지역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 새로운 보편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행하는 그런 이행과 열림의 의미로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학의 조건에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승리를 아직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카시로의 철학에 모든 걸 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카시로와 하이데거가 대립했던 지점들, 오늘 소개했던 그런 지점들이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도 다시 새롭게 사유되고 논의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게인 다보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자발성을 얘기할 때는 그 감성에 주어진 데이터들을 지성이 종합하는 능력이잖아요. 당연히 감성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지성이 스스로 할 수 없겠지만, 감성에 대해 종합하는 지성의 자발성은 감성으로부터 오진 않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감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자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감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절대. 감성으로부터 오지 않죠, 근데 지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사실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 칸트 해석에서 뿐만 아니라 근데 지성의 활동을 정말로 자발적이라 볼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주라던가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영미의 쉘러라던가 뭐 이쪽 맥도날드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성이 자발적이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아, 유한해라고 해석하는 게 영미의 해석에도 존재하고, 하이데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미 해석에서는 뭐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다는 거, 인간 인식이. 그래서 데이터 집어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죠. 왜? 데이터는 외부의 소지만 프로그램은 외부와 독립적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주어진 것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발적이지만 무엇에 따르는 자발성이니까 상대적 자발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되게 요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지성에다가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절대적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논쟁이에요, 논쟁. 사실. 근데 지금 하이데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성 자체가 감성으로부터, 초월적 상상력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거죠. 지성활동이. 사실은 초월적 상상력의 한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환원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하이데거의 좀 다른 평가. 너무 과도했다. 광합적이다. 근데 사실 그 50년대 이후에 하이데거가 과거의 자신의 형이상학 작업들 있잖아요. 에 대해서 평가를 좀 달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데거가 20년대, 30년대까지, 특히 이제 30년대 중후반까지는 뭐냐면은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물로 변형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그건 사실 존재할 시간에 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존재할 시간에 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후에 50년대 이후부터는 자신이 형이상학을 극복했고 형이상학과 무관한 철학자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쟁거리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뭐냐면은 50년대 이후 60년대 글들을 보면 하이데거가 근대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기타 등등 나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 형이상학의 문제에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했던 형이상학 작업들, 형이상학의 역사와 형이상학자들을 긍정적으로 존재물로 해석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칸트의 그 문구와 관련해서까지 타당한지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압적 해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칸트를 이 문제틀로 스쳐 넣는 거죠. 스쳐 넣는다는 의미에서 강압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 거죠. 문제틀을 바꾼 겁니다. 즉 칸트 철학은 바스프라게입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독일어로 다스프라게, 뭐뭐임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순서 이성 비판에 나오는 영혼의 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왜곡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카시로와의 논쟁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만 다뤘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문제틀로 변형시킨 작업들에서 당연히 강압적일 수밖에 없고, 칸트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칸트는 자기 자신이 있는 칸트가 자기 해석과 원래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오독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오독했다고 해도 오독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왜? 존재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칸트 철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변형시키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저는 그게 이제 반인간주의라는 테마를 갖고 있다, 모티브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하이데거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이래 모든 철학은 휴머니즘이다. 왜? 존재를 인간과 대상에 앞서 드러나는 에세, 존재로서, 존재의 나타남을 이해하지 못한 존재를 플라톤 이래로 모든 존재에 이해하는 것을 인간을 앞서 놓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이데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본 거죠. 지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두고 봤기 때문에, 인간과 세계를 대립시켰기 때문에 이미 플라톤 때부터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존재를 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우는 거였다. 인간 지우기 작업. 인간이 규정하는 무엇들을 지우는 것. 그래야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티브는 반인간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스다자인 인벤션, 인간 안에 있는 다자인을 해방시키는 사건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다자인의 공격, 존재의 사건의 공격, 즉 모든 가능한 무엇 규정들, 실존 일반을 무로 만드는 사건이 가장 본질적이다라고 보는 거, 세계와 존재.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 세계는 고유한 형상이나 실체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고유한 휴머니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헤어 게슈트자인이 됩니다. 제작된 존재. 이미 어떤 고유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칸트가 얘기하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테크네, 포에시스, 멋있잖아요. 시작, 뭐 시를 만든다, 뭐 세계의 본질이 어쩌고 뭐 테크네이다, 포에시스다. 그 얘기가 존재하는 것의 모든 본질은 제작되어 있습니다. 헤어 게슈트자인.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적어도 1922년 이래로 존재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얘기하는 무엇 규정들이라는 것들이 무엇이 고유한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고유한 휴머니티를 가져서가 아니라 다 존재라는 제작됨, 만들어짐, 스스로 제작됨, 스스로 제작함의 한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인간주의가 가장 큰 모티브로 생각하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칸트와 하이데거를 대립시켜서 읽었을 때 칸트의 유산이 무엇이냐? 그건 전 똑같이 하이데거와 데카르트, 사실 제가 이제 주로 박사 때 전공했던 거는, 공부했던 건 하이데거와 데카르트 이 문제들인데, 무엇이 데카르트 유산이고 칸트 유산이냐? 바로 인간의 고유성입니다. 인간의 고유성. 그것을 자유라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의미에서 휴머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과거에 뭐 이성적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혹은 뭐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타 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적어도 외적인, 혹은 이미 주어지는 역사, 주어지는 제작의 과정, 세계, 기술적 과정, 자연과 존재, 기술적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유로운 휴머니티의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칸트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칸트한테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데카르트한테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카실은 하나의 대답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니티의 실체가 아니라 기능이고, 주어진 것에서 또 다른 상징 형식이라든가 객관으로서 이행으로서의 능력으로서 휴머니티를 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휴머니티를 주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있어서 칸트라든가 데카르트 같은 고전적인 철학들, 합리주의 철학, 어떤 그런 철학들이 어떤 우리가 다시 읽고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 모르겠습니다. 철학의 어떤 입장들이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휴머니티를 새롭게 사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이데거와 대면하는 것, 그리고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다보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자인과 인간의 대립이고, 다자인에 의한 인간의 습격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존재라는 어떤 존재 사건 혹은 자연과 존재 기술적 과정, 그러니까 테크네적인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의 휴머니티를 사유할 수 있다라면, 해야 한다라면, 혹은 뭐 그게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취해야 한다라면은 하이데거 같은 철학과 대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카시러와 논쟁했던 것이 저한테는 카시러의 입장을 좀 옹호하고 또 반복하고 또 변형시키거나 또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판에서 후퇴했다. 초판에서는 공통에 뿌린 뭐 초월적 상상력, 뭐 이런 얘기들, 그 공통의 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어떤 새 능력들을 딱딱딱 끊지 않고 공통의 어떤 것들 사유라고 했었는데, 재판 가가지고 지성에 종속시키면서 후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칸트는 A판에 있다 보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분명히 칸트의 인식론에서 자발성을 얘기할 때에는 그러한 실천 이상 불입에서 나오는 자발성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삶과 거짓을 행하고 오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 기계가 아닐 것이다, 인식이. 그런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말하진 않았지만 지성의 자발성에 의지의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야만 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칸트는 얘기를 하지 않고 비슷한 얘기들을 프로그래머에서는 하긴 해요, 조금씩. 근데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사실 데카르트에서 명확하거든요. 데카르트는 명확합니다. 라이프니츠에서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판단에 있어서 의지의 기능을 아주 강조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칸트의 이론 철학의 내적 긴장이 있고, 이게 칸트의 인식 기능과 우리의 인식의 능력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